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죠? 네. 예,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림스 드림의 선교학적인 의의를 첫째는 제가 이제 현장 선교사로 20년 동안 지내온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현재 선교대학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관점에서 오늘 드림스 드림의 선교학적 의의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선교가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한국교회 세계선교협의회가 해마다 1월 달 정기총회 때 선교사 통계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2달 미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크림 한국선교정보연구원과 공동조사하여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에 대해 장기 선교사에 대한 그 컨셉이 조금 엄격해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맨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작년까지 2만 7천 명이나 됐던 2만 8천 명이나 됐던 선교사가 2020년 12월 달에는 2만 2,059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약 한 5,780명이 감소한 것 같은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자체가 갑자기 줄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국 선교의 전체적인 현황을 객관화하는 작업에서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 선교의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10년 동안의 선교 현황을 이렇게 저희들이 또 돌아보니까 한국 선교가 전체적으로 선교사들의 재배치,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2010년에 가장 많이 있었던 나라 10개 나라 중에서 10년 사이에 여러 나라가 줄어들었는데 독일과 터키가 탈락을 했습니다. 줄어들었고 새롭게 몇 나라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말레이시아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러시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선교의 변화의 첫 번째 추세가 뭐냐면 근거리, 그 다음에 타문화 미전도 지역, 그 다음에 저비용 고효율 지역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늘어난 지역은 실제로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는 10년 사이에 61.4% 차지하게 돼서 대략 한 8%가량이 더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 늘어난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비교적 멀긴 하지만 어렵고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늘어났는데 약 1%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지역은 중남미와 그리고 유럽 지역이 대거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역이 아니면 이제 한국 교회는 조금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선교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성과를 이제 보다 보고 일회성 행사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 사역, 그 다음에 몇 개를 개척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과거에는 파송 자체의 의미를 뒀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동역 관계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여기 유엔이 2015년에 전한 지속 가능 발전한 17개 목표를 정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그냥 쉽게 한국어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17개 중요한 가운데 우리 드림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엔조차도 원조하고 가난한 나라 또 돕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지속 성장 가능하게 지구라고 하는 전 세계가 이제는 유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DG 네 번째 목표인 Quality Education에서는 여러분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전히 드림이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마다 교육 선교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선교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교사역과 선교사에 대해서 냉정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지만, 이제는 3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대 약 한 30년가량의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은 그런 이제 참여가 시작이 되면서는 객관적인, 그래서 전에는 말도 못 꺼내지 않았던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가 현실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와는 어떤 차별한 독특한 열매들이 있으면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성과가 있는지 전문성을 점점점 요청하는 시대로 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시작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 전체의 구조 조정과 그다음에 선교적 재편에 아주 결정타를 줬다. 그래서 더욱 빠르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는 이제 조샘 선교사가 지난 인터서브 대표죠. 포스트 코로나와 선교라는 주제 발표 때 제가 마침 또 그분의 발표를 논찬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데, 선교 우선순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금방 공감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앞으로는 자립선교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와 평신도 지도력 강화라는 측면도 나가면서 선교사 중심 선교에서 전지인 중심 선교로 지금 좀 더 전환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엔 과거에 비해서 공공선교에 대한 관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고 깊은 관계성 때문에 이제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양육, 그다음에 이제 가정 사역의 중요성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10년 전부터 한국 선교 비교 우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미 KWMA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면서도 한국 선교에 적합한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연결들은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 2년 전부터는 선교사 지원재단에서도 한국선교 인덱스 작업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시적인 객관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향후 선교 활동이 이제는 프로젝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자립선교와 전문인 선교, 물론 비즈니스 선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역량이 네트워크로 함께 강화되면서 효율성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실질적인 그런 활동으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의 변화 추세에 낙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제가 1992년부터 몽골에서 선교할 때 사실은 그때 한류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또 스포츠도 했습니다. 교육 선교도 물론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날 오히려 몽골의 한류의 본거지가 됐다는 평을 여러 번 들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세종학당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설립했던 울란바토르 대학의 제1호로 200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현장 선교사들이 현재의 추세를 미리 안다면 미래 선교 활동을 추진해 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은 현재 어떤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운영 방식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 의미가 있는가를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의 선교의 운영비가 제로인데요. 이 제로는 사실은 지난 오랫동안 순수하게 시작했던 여러 선교기관들이 자꾸 날짜가 지날수록 10년, 20년이 되면서 관료화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우리가 낸 선교비가 도대체 몇 %나 진짜 현장에 전달될까? 뭐 어떤 기관은 한 운영비를 뭐 10% 정도 쓴다고 그러고 어떤 기관은 15%를 쓴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기관은 30%가량을 쓰는 기관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선교 참여하는 후원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선교회 운영자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명확하게 형성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이 언제까지 이 100% 봉사와 재능 기부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도 이거를 저 안에 들여놓고 여기다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은 현재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 평신도와 전문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립자인 임 대표도 그렇고 임원들 대부분이 전문인 평신도들입니다. 이건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선교에서 교단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고 특별히 목회자, 선교사 우대 분위기가 굉장히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경영학을 대학에서는 전공했지만 몽골에 가서는 교육 선교를 하면서 전문직 선교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저도 교회 개척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이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특별히 몽골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전문인 선교사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운영을 목회자 중심으로 자꾸 끌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의
그 교계 안에도 사실은 이런 뭐랄까 좀 분위기가 있는데 드림스 드림이 평신도 전문인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새로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히려 변혁이다 볼 수 있고 교회 개척 중심 경향에서 총체적인 선교, 교회 개척을 포함해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로 가는데도 특별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선교사의 3분의 1 이상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85%가 타문화 전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선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 드림이 목회자와 전문인의 협력 모델로 잘 정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림스 드림은 교회와 기업 또 비기독교인도 참여하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기업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일부 비기독교인도 이게 동참한다는 것은 과연 선교가 교회와 크리스찬만의 관심사인가? 저는 몽골에서 20년 일하는 동안 사실은 한국 정부의 지원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코이카 지원도 받았었고 한국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액세스 센터로 50만 불 프로젝트도 했었고 또 세종학당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또는 회사 구성원들, 안 믿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우리는 선교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한 일들을 하셔서 국위선양을 많이 하셨고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의 이런 활동을 정부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2013년에 우리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정책학회였으며 학회에서 한 사업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한국 선교사의 활동이 한국의 문화 가치로 하는 평가 사업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활동이 한국에 어떻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하는 작업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이나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존중의 한국 정서와 그 다음에 인도주의, 가난한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학교를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선교 영역이 더 확장되는 좋은 채널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역시 과제는 선교의 확장성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공공기관과 선교기관이 함께 호환이 될 때 서로의 영역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드림스 드림은 지금 투명한 재정의 공개 그리고 개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한국 사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교회의 대부분이 이제는 세금도 내게 돼 있고 목회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선교기관에 대한 신뢰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열린 운영을 통해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줌을 활용해서 활발한 의사소통도 잘하고 계셔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확장이 될수록 이제는 이런
그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이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10,000개를 세우려면 말이죠. 그다음에 드림스드림이 참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에 대한 선교회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학교의 소유권을 현지 단체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의 가장 의심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문제입니다. 특별히 고참 선교사들이 개인의 이름으로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단과 선교회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긴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현지 단체로 한다. 연세대학교 모델 같은 거죠. 연세대학의 주인이 선교부가 아니고 또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의 현지 토착 사립대학 재단이 아닙니까? 저도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2002년에 9년 만에 공공법인을 만들고 울란바토르 대학 재단에 모든 것을 다 출연을 해서 지금은 제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현지 중심의 선교로 그들의 자치와 자립의 기초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네비우스 3자 정책이 한국에서 잘 정착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특별히 선교의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고 순수한 봉사와 헌신을 제도화하는 길은 재산권을 공공법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렇게 평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립과 이양 단계까지 현지에서 재산권 분쟁이 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놀란 건 뭐냐면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100개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참 갖고 있는 놀라운 변화인데요. 코비드19 이후에 선교 혁신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고 한국적 선교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 미디어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컨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근데 이것이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선교에서 사실 이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한국적인 생각이거든요. 교회 개척을 교회 예배당 세우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사실은 학교 건축보다는 학교 운영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선교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큰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스쿨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몽골에서 제가 이제 대학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너도나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4개 학교를 더 세웠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다음 그 중에 2개는 문을 닫았고 현재 3개가 남아있지만 3개 가운데 1개는 여전히 재정 자립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유지하기 쉽지 않고 저희 대학하고 지금 후레 대학하고 2개가 거의 재정 자립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이 운영을 제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드림스 드림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 스쿨 솔루션을 선택하고 잘 만들면 이것은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00개의 학교에 얼마든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학교 건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스마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스마트 장애인 학교, 스마트 정보기술학교, 스마트 미디어 아트 스쿨, 스마트 팜, 스마트 랭귀지 스쿨 이런 데까지 함께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만개가 황당한 것 같지만 건축을 만개하는 건 쉽지 않아도 이 스마트 스쿨의 소프트웨어를 만 개의 학교로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그런 많은 대학들이 원격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학교 운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들을 이미 돈 주고 많이 사고 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될 줄 사실 우리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스마트 스쿨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기의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 변화로 앞서가는 드림스 드림을 축하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드림스 드림은 한국 선교의 첫 번째 굉장한 새로운 혁신 사례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의 선교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